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 70%의 인구가 한국의 제품을 사용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바로 그것인데요. 한국의 기업들을 철수시켜버리고 중국 기업들을 들였던 러시아는 다시 한국 기업들을 모셔오라며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하 30에서 40도의 극한 추위에서도 버텨내는 한국의 기술력에 한국이 그립다고 말하는 러시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공영방송에서 기자로 있는 안드레이라고 합니다. 모스크바 시내에 자리 잡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회의실에서 들은 한 통계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러시아 인구의 70%가 한국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처음엔 설마 그 정도까지 될까? 하고 반신반의했죠. 왜냐하면 제 주변 지인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식료품 가운데 한국 브랜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걸 일일이 통계로 접하니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진짜로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대체 왜 이토록 많은 러시아인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걸까? 단순히 광고 효과나 저렴한 가격 때문일까? 아니면 러시아 상황에 맞춘 특수한 기술력이라도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취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국제부 소속이 아니라 주로 국내 정치 뉴스를 다루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사내에서도 안드레이 네가 이 기획을 맡아보면 좋겠다. 러시아 소비자들과 한국 기업 간의 관계를 깊이 살펴보는 특집을 준비해보자 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 말에 저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어릴 적부터 한글이나 동양 문화에 막연한 흥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 처음 본 동양풍 만화책이 그렇게 신기했거든요. 머나먼 나라 이야기 같았는데 어쩐지 매혹적이기도 해서 부모님께 저 글자들은 무엇이에요? 러시아어가 아니잖아요. 하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안드레이, 저건 한국 글자로 알고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당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지도상 어디쯤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그저 막연히 동쪽 어딘가 시베리아 너머 그 너머에 있을 거라고 상상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기자가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우리 러시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 회사와 현대기아 같은 자동차 회사였죠. 시내로 나가보면 택시 중 절반 가까이가 현대나 기아 로고를 달고 있고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고해상도 텔레비전이나 냉난방 겸용 에어컨이 삼성, LG 제품인 일이 흔했습니다. 저 자신도 휴대전화만큼은 한국 브랜드를 꽤 오래 써오고 있었고 화질이 좋다, 잔 고장이 없다라는 평가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과장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사 작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점차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실제로 여러 설문조사나 시장 보고서에서 러시아인에게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를 물으면 한국 기업이 최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더군요. 아, 이건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그 순간부터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죠.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이렇게 높은 호감도를 얻기까지 한국 기업들이 걸어온 길이 궁금했거든요. 비슷한 시기 진출했던 서구권 기업들 중에는 망설임 없이 철수해버린 곳도 많았는데 유독 한국 기업들은 자리를 지켰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게 또 러시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계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취재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날, 저는 부모님 댁에 들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번에 한국 제품과 러시아인의 관계에 대해 기사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하고 말이죠. 그러자 어머니가 밝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옆집 아주머니가 한국 텔레비전을 바꾼 뒤에 삼성 건 잘 안 망가지더라. 그리고 조금 고장나면 기사도 금방 와주더라 라고 칭찬하곤 했단다. 아버지도 덧붙여 아버지가 가끔 가는 카센터에서도 현대차는 엔진 성능이 꽤 좋다고 하던데 영하 20도 내려가도 시동이 잘 걸리는 게 큰 장점이래. 안드레이, 네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렴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취재에 앞서 1990년대 말 러시아가 겪었던 극심한 경제 위기에 관한 자료를 되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시절 러시아는 국가 부채 상환 유예라는 폭탄 선언을 하며 금융시장이 사실상 마비되었고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빠르게 철수했습니다. 제 선배 기자들은 그 시절에는 현지 가게가 죄다 문을 닫아 텅 빈 거리에 바람만 횡하니 불었지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집한 기사와 인터뷰를 종합해보니
신기하게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기업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중에는 한국에서 온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전자회사와 현대기아 같은 자동차 회사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판매량이 뚝 떨어졌음에도 현지 법인과 유통망을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비가 지나면 러시아는 다시 큰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전산망에 남아있는 옛날 기사들을 하나하나 뒤적였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 선택지가 풍족하지 않았고 어디로 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였으니 오히려 러시아에 남아서 회복을 기다렸다라는 해석도 있었고 딜러사와 맺었던 계약 관계 때문에 쉽게 발을 뺄 수 없었다라는 분석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들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책상 앞에서 자료만 들여다보고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한 저는 오래전부터 러시아 유통업계에 몸담아왔다는 이반이라는 분을 어렵사리 섭외했습니다. 이반은 모스크바 외곽 소규모 물류창고의 운영자였고 예전엔 여러 전자제품을 도매로 받아 유통하던 일을 했다더군요. 약속 장소는 삐걱대는 목재 테이블이 놓인 허름한 카페였는데 거기서 마주한 이반은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드레이 기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반은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절 여기저기서 파산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딜러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떼어갔는데 막상 러시아 경기가 추락하니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죠.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망하기 전에 당장 떠나자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한국 기업 일부가 끝까지 남아 빚을 조금씩 받아내거나 그게 어려우면 담보를 받아서라도 현지 업체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과 비스트 사이의 건물 문제였죠. 비스트라는 이름은 저도 자료를 보며 여러 번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큰 컴퓨터 유통업체였는데 삼성전자 모니터를 대량으로 받았다가 외상 대금을 갚지 못했다는 사건으로 유명하더군요. 이반은 그 일을 회상하듯 삼성전자가 비스트 사옥을 담보로 넘겨받았는데도 이 일을 매각하거나 점유하지 않고 5년 안에 빚을 갚으면 건물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더라. 이게 어디 흔한 일인가. 그래서 현지 유통사 쪽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믿고 같이 가려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대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가 번쩍했습니다. 보통은 기업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받은 건물을 곧장 처분해버릴 텐데 그 건물에 손도 대지 않고 기다려줬다니. 이러니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회사는 의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이반은 그 뒤로 비스트가 운 좋게 제기를 해서 결국 5년 안에 빚을 갚고 건물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들었어. 만약 그때 건물을 팔아버렸다면 비스트는 회복 불가능이었지. 그러니 얼마나 고마웠겠어.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료 속 문장으로만 보던 사건을 생생한 증언으로 듣게 되니 제 마음은 묘한 감동으로 벅찼습니다. 물론 회사라는 곳이 결국 이윤을 추구해야 하니 이 역시 철저한 사업적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손절하지 않고 기다려준 덕에 현지 업체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건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기업의 특별한 관계는 단지 제품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버리지 않았던 기억이 쌓여 형성된 역사적 신뢰가 크구나 하고요. 저는 노트에 이 내용을 빼곡하게 적어두며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으리란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일 뿐 다른 한국 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러시아에서 삼성과 LG는 워낙 유명한 브랜드라 일반 시민 대다수가 이 두 회사 로고에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대학생 때 처음 자취를 시작하며 중고 가전 제품을 찾아다녔는데 그중 쓸만한 중고 텔레비전 대부분이 한국 브랜드였고 상태도 좋아서 꽤 오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만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국민 제품이라 칭하지는 않겠죠. 그 뒤에 숨은 이유를 알고 싶어 저는 이번엔 일반 가정집을 직접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마리나는 모스크바 근교의 작은 주택 단지에서 남편,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꽤 따뜻한 실내 공기에 놀랐습니다. 러시아 11월 날씨면 이미 꽤 쌀쌀해졌는데 집안 공기가 포근해서 이건 보일러 때문인가 하고 물었죠. 그러자 마리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LG에서 나온 냉난방 겸용 에어컨이에요. 이 한국 제품이 러시아 겨울에도 난방이 빵빵하게 잘 되거든요. 제가 에어컨이란 단어에 어색함을 느끼자 마리나는 처음엔 나도 러시아에서 에어컨이 웬 말이야 했는데
여름엔 외부 온도가 3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시원하게 쓸 수 있고 겨울에는 난방 보조 역할을 해서 보일러 부담을 덜어줘요. 전기세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요. 고장도 잘 안 나니까 편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로선 꽤 신기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땅덩이가 넓고 춥다고 생각해 에어컨 시장이 활발하지 않을 거라 짐작했거든요. 하지만 LG는 이곳의 기후와 러시아인의 주거 환경에 맞게 제품을 개량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었던 건 거실에 놓인 커다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마리나가 집에 친구들 부를 때마다 노래방 기능을 애용한다고 해서 저도 살짝 시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 곡 선택 메뉴가 뜨고 마이크를 연결하니 즉석에서 반주가 흘러나오더군요. 마리나는 긴 겨울이 지루하잖아요. 우리 러시아 사람들 한자리에 모이면 노래나 춤으로 분위기 띄우는 걸 좋아해요. 회사 브랜드 이름만 봐선 이게 우리 정서와 맞을까 싶었는데 막상 써보니 이보다 편한 게 없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바로 현지화 전략이라는 거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추위를 이겨낼 강력한 내구성이나 집에서 오락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제품을 만든 덕에 여기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된 셈이죠. 이렇듯 삼성, LG 같은 브랜드가 러시아에 깊이 뿌리 내린 건 단순한 광고나 유명세뿐 아니라 철저한 시장 조사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가정집을 방문하기 전까진 몰랐지만 직접 보니 이 정도면 러시아인들의 일상 한가운데 한국 제품이 들어와 있구나 싶었습니다. 마리나와 대화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예전 회사 동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다시 본사에 돌아와 사내 자료실에서 옛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LG가 러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했을 때 러시아인의 생활 패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선포했던 문구가 정말 있더군요. 예컨대 추운 겨울철 실내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를 겨냥해 다양한 기능을 넣은 텔레비전을 내놓았다거나 혹한에도 멈추지 않는 냉난방기 등을 적극 홍보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런 제품들이 실제 성능이 좋다는 입소문을 타니 자연스레 시장 점유율이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실제로 러시아인들이 전 세계 유례 없이 한국 제품을 유독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허상이 아님을 느꼈어요. 또한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에 푹 빠진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보일러 분야였습니다. 러시아에서 겨울은 길고 혹독하기에 난방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기업의 LG가 냉난방기를 내놓아 인기를 얻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극한의 혹독한 겨울이라는 찬바람을 막는 확실한 수단은 바로 한국의 온돌 기술이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러시아는 한국의 온돌 기술을 들여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삼성도 현대도 LG도 아닌 낯선 한국의 기업명에 솔직히 이름도 낯선데 과연 이 기업이 러시아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았다고 옛 보고서 기록에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이 회사는 2008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진출해 혹한 속에서도 얼어붙지 않는 보일러를 개발해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09년 말 영하 40도를 웃도는 극단적인 한파가 닥쳤을 때 러시아 가정의 곳곳이 얼고 동파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 한국 기업의 보일러를 설치한 가정은 멀쩡했다는 일화도 유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모스크바 교외에 있는 중규모 난방기기 유통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직원 알렉세이는 진지하게 제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한국의 보일러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제품이 좋다 한들 영하 34도를 윽박하는 극한의 추위 속에 낯설었던 한국의 기술이 과연 러시아 시민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의문이었죠. 왜냐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으니 그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렉세이는 이어 그 외에도 한국은 러시아 사람들을 위한 AS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매뉴얼도 러시아어로 잘 번역해 배포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요. 이후 몇 년 전부터 러시아 국민 브랜드로 꼽힌다는 소식을 듣긴 했는데 진짜 올해도 받았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러시아 내에서 삼성, LG, 현대, 기아 같은 대형 브랜드뿐 아니라 보일러 기업과 같은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높은 기술력으로 러시아와 두터운 신뢰를 쌓게 된 셈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 문제는 러시아인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서 한번 인정을 받으면 충성도가 매우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들었던 혹한을 견디는 기술 플러스 의리라는 공식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쯤 되면서 제 본능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러시아인이 한국 기업을 사랑하는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의리, 기술력, 현지화,
그리고 거기에 더해 애프터 서비스 같은 세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국민 제품 이미지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한 줄로 정리하자니 제가 이 취재를 통해 얻은 교훈이 확고해졌습니다. 물론 보일러라는 게 가전제품처럼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집이나 건물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매일같이 돌아가는 필수 장치입니다. 혹한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한다면 이용자들은 커다란 신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기업이라 할지라도 러시아 기후와 문화에 부합하는 기술을 따로 개발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길을 조금만 돌아봐도 택시로 쓰이는 차량 중에서 현대나 기아 로고를 단 차를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지인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영하 몇십 도에서도 시동 잘 걸리는 게 장점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저는 택시기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자주 이용하는 택시 앱에서 현대차를 모는 세르게이라는 기사와 우연히 여러 번 매칭되어서 어느 날 조금 한가한 시간대에 세르게이와 좀 길게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앉자마자 세르게이는 환한 표정으로 안드레이 또 만났군요. 오늘도 취재 가세요? 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가 모는 차는 은색 현대차 소형 세단이었는데 시동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혹시 왜 이 차를 선택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라고 물었더니 세르게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연비가 나쁘지 않고 추위에 잘 견디니까 택시기사로서는 매우 이점이 큽니다. 또 앞서 한번 고장 난 적이 있었는데 부품 구하기도 쉽고 정비소에서도 바로 손봐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차를 선택한 건 운행 효율이 좋아서예요. 조금 더 파고들어 러시아 사람이 현대 기아를 선호하는 건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하고 질문했더니 세르게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정확한 계기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 기사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1990년대 말 경제 위기 때도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여기서 공장을 계속 운영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저들은 쉽게 떠나지 않겠구나 라는 신뢰가 생겼다고들 해요 라고 답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역시 뿌리는 1990년대 후반의 위기에서부터 시작됐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엔 러시아 국영 자동차 회사 외에 다른 해외 브랜드들이 속속 철수했는데 현대 기아는 오히려 투자와 생산을 이어갔다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세르게이는 물론 다른 나라 차도 좋겠지만 이미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온 이 브랜드들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중고로 처분하기도 쉽고요. 무엇보다 겨울철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기아차로 택시를 운영하는 이고르라는 기사도 취재했습니다. 이고르는 차를 사실 때 테스트 주행을 몇 번 해봤는데 러시아 도로 특유의 거친 노면과 눈길에서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아만 2대째 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센터가 여기저기 있어서 쉽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안심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모아보니 현대 기아가 러시아 택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적절한 가격, 겨울철 강한 내구성, 광범위한 서비스 센터 네트워크, 그리고 위기 때의 의리가 합쳐지면서 러시아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단단히 키워왔던 것이죠. 물론 저도 예전부터 길에서 현대기아 로고를 달고 달리는 택시들을 보며 한국 자동차가 인기 많다더니 정말 그러네 하고 막연히 생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와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단순한 유행이나 광고 때문에 만들어진 인기가 아니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 러시아에서 현대차가 철수하게 된 것이었죠.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은 축구장 270배의 면적으로 연간 23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부품 조달이 끊기면서 사실상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되었고 고작 한국 돈 14만 5천 원에 러시아 현지 업체에 매각했죠. 이토록 사랑받는 한국의 기업이 한국 돈 14만 5천 원에 매각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현대는 전쟁으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서 상반기 손실액만 2,20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러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의 손실액과 문제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조건 공장을 가동하라며 압박을 주었다고 해요. 이 때문에 결국 현대차는 철수를 결정했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물량으로 수입된 중국산 자동차들이 도로 위를 장악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던 것이죠.
현재 상황을 살펴보니 한국 대신 중국 브랜드를 들여오는 추세가 두드러졌고 실제로 작년에만 중국에서 들여온 차량이 수십만 대를 넘었다더군요. 중국의 품질도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고 가격 경쟁력도 상당하니 러시아 사람들도 호기심을 갖는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기분이 몸속 깊숙하게 들더군요.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을 견디려면 꽤 튼튼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기온이 영하 몇십 도까지 떨어지는 한겨울을 매년 맞닥뜨리다 보면 온갖 기계 장비가 고장을 일으키기 쉬웠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시동 불량과 배터리 방전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을 수 있죠. 그런데도 러시아 당국이 중국 브랜드에 점점 문호를 열고 또 소비자들 스스로가 새 차량에 도전해보는 모습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중국산 차량을 구입했다는 러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자동차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구매를 결심했고, 그리고 차량 디자인도 생각보다 세련돼 보여서 흥미롭다는 반응들이 제법 많았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죠. 러시아 시민들 일부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다고도 했지만 반대로 엔진룸에서 이상한 소리가 간혹 난다거나 내부 내장재가 빨리 마모되는 것 같다와 같은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정도는 어디서든 겪을 수 있는 초기 불량 정도로 치부하곤 했죠. 과거 한국 자동차들이 혹한 테스트에서 인정을 받아 이제는 대표적인 택시 모델로 사용되는 것처럼 중국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큰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가 터졌죠. 러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신음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모스크바 시내 곳곳에서는 첫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거리 전체를 휩쓸며 사람들의 옷차림을 더욱 두텁게 만들 무렵 저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중국 자동차를 구매한 운전자들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니콜라이도 있었는데 이번에 만난 니콜라이는 예전과 다른 표정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이, 사실 이걸 말해야 하나 망설였는데 지난주에 내 차가 추위 때문에 시동이 안 걸려서 큰일이었어. 정비소에 갔더니 부품 호환이 잘 안 돼서 며칠씩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 니콜라이는 속상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간단한 수리나 해결책은 없었나요? 라고 묻자 니콜라이는 글쎄 정비소에서는 대체 부품을 구해보겠다고 했는데 중국 본사에 주문을 넣어야 한다니 시간이 꽤 걸린다네. 예전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탈 때는 이 정도 문제는 금방 처리됐던 걸 생각하면 좀 답답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운전자들에게서도 추위로 인해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된다는 불만이나 내장재가 갈라지는 문제가 나온다는 전원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모델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미끄러운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러시아의 중국 자동차를 판매하는 매장 대표는 우리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물론 모든 차량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의 극한 기온을 완벽히 대비하지 못한 설계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본사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 중인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보고가 점점 늘어나자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괜히 한국 기업을 멀리하고 중국 자동차만 잔뜩 들여온 게 아니냐는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불만글이 쇄도하는 광경을 포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를 다시 불러오라, 기아자동차가 있었으면 겨울철 운전이 훨씬 수월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연이어 게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모스크바 시내 정비소 몇 곳을 돌았고 겨울인데도 한참 작업에 몰두하는 정비사들의 땀에 젖은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이제 입고된 지 몇 달 된 새 차인데 부품을 교체해줘야 한다니 이거 참 골치가 아프네요라며 한 정비사가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을 때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중국 자동차의 실태를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러시아 공영방송 뉴스 편집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러시아 겨울 혹한속 자동차 실태 리포트가 채택되었습니다. 동시에 과거 한국 기업들이 어찌하여 러시아의 위기를 함께 헤쳐왔는지에 대한 특집 보도도 함께 기획되었습니다. 편집국장은 요즘 중국 자동차 문제를 다룰 때 자연스럽게 예전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니 그 부분도 함께 묶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면 좋겠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도 현장 취재를 하며 느낀 건데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향수는 단순히 예전에 차가 좋았었다 정도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었다라는 고마움을 바탕으로 한 감정이더군요. 뉴스 제작을 위해 과거 자료 영상을 찾아보니 1990년대 말 외채 상환 유예 선언으로 러시아가 초토화되던 시절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극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남아 있었다는 증거가 많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흑백 사진에는 생기가 거의 없는 거리에 홀로 남아있던 삼성전자 매장 간판이 선명했고, 또 다른 사진에는 LG전자가 러시아인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외국 기업들이 부랴부랴 빠져나가던 때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감동이 되살아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이룬 성공은 단순한 품질 경쟁이나 마케팅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한 동행의 힘이었습니다. 헌데 지금의 저희 러시아는 어떤가요? 전쟁과 가난 속에 황폐화되어가는 기분입니다. 그놈의 중국차는 왜 들여와서 이 사단을 만든 건지 정말 한스러울 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는 한 여성이 몇 년 전 업무차 레바논에 방문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인 파병군에게 큰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최근 자신의 국가에 파병된 북한 군대를 보고는 러시아를 결국 떠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국적의 나타샤 볼코바라고 합니다.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시작한 이 전쟁으로 인해 제 삶과 가치관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사랑에 맞지 않았던 러시아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체 한국이 제게 어떤 영향을 끼쳤길래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당연히 러시아의 승리를 기원했어요. 왜 전쟁이 시작되었고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제 조국이 승리의 깃발을 쟁취하는 것만이 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러시아 군사가 매일 1,000명씩 전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지쳐가고 있던 그때 뜻밖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러시아 군대에 합류하였다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군인들이 탈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목만으로도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기사를 읽어보려는데 그 기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라는 키워드로 아무리 검색을 해도 기사 하나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면 안 놓는 기질이 있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북한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인터넷 사이트조차 없더라고요.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예 접촉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어요. 아마존 오지에 있는 부족 마을도 아니고 인터넷 사이트 하나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이 러시아처럼 폐쇄적이라는 걸 알고는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구색은 갖춘 나라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저는 당혹감을 겨우 가라앉히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북한과 가장 밀접했던 나라기도 했고 한국이라면 이 소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그래서 네이버라는 한국의 포털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페이지입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뜨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제가 주소를 잘못 쳤나 해서 찾아봤더니 그것도 아니길래 폴란드에 사는 친구에게 찾아봐달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는 아무 문제 없이 한국 사이트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러시아가 북한과 한국 이들 사이에서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인터넷에는 VP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러시아에 있는 제가 폴란드에 있는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 있는 사람처럼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북한, 러시아 파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을 통해 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러시아가 북한군의 도움을 받기로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결탁한 나라에 대해 관심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북한을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별 도움이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몇 없는 공산국가라는 것 빼고는 말이죠. 까놓고 말해서 핵무기 외에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은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 수준이잖아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이런 나라한테 도움을 받다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하며 기사를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회사 내에서 전쟁 이야기는 암묵적으로 금지되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몇몇 동료들과는 간간히 소식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알게 된 북한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북한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잘된 것 아니냐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북한이 도움을 주면 뭘 줄 수 있겠냐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오스타프라는 남자 직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깊게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어딘가 묘한 반응에 저희는 어느새 오스타프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스타프? 그러자 그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좀 걱정되네요. 북한이 개입하게 된 이 상황도,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 북한 군인들도. 저는 오스타프가 북한을 옹호한다는 생각에 놀랐습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 분이세요. 알고 보니 오스타프는 러시아, 한국 혼혈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길래 전혀 몰랐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러시아로 일을 하러 왔다가 할머니를 만나셨고 아버지가 생겨서 여기에 정착하게 되셨죠. 할아버지는 항상 가족들을 그리워하셨는데 그중에는 6.25 전쟁 때 헤어진 어머니도 포함이었어요. 저한테는 증조 할머니 되는 분이시죠. 오스타프는 가족들과 이별한 한국인들의 한과 슬픔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로 파병을 왔고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북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어 죽을 바에야 러시아로 나와 뭐라도 해보자 결심했을 그 마음을 말이에요. 그런데 오스타프는 같은 피가 흐른다고 해서 감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시각으로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산가족이라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지해요. 비록 제 국적은 러시아라고 해도 말이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긴장 상태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오스타프가 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북한이 세계 평화를 위협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스타프의 선고안은 대단했어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의 참전은 곧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를 도우면 일본이나 미국 등의 나라가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죠.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이고요.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옆 나라들까지 번지게 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건데 오스타프의 이야기를 들으니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저는 그저 저런 나라한테 도움을 받다니 쪽팔리다 쪽팔려 라고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죠. 무엇보다 할아버지 때부터 러시아에서 살았더라면 몇십 년 동안 가족들이 쭉 러시아에서 머물렀다는 건데 아직도 한국인의 뿌리를 유지하고 있는 오스타프와 그의 가족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스타프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참 좋아해서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이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던 당시 한국은 민족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일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언어를 지켰고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전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었어요. 아마 오스타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그때의 정신을 물려받아 오스타프를 가르치신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한국의 모습이었죠. 여하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대화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와서 앉았는데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업무차 방문했던 레바논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보니 레바논에서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북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데 한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힘쓰고 있다는 것이 체감됐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본격적인 계기가 되어 러시아를 떠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바논으로 출장을 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았을 때 모두가 가기를 꺼려 했어요. 레바논은 과격한 종교 분쟁이 아직도 이루어지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빠른 승진이 목표였던 저는 레바논 출장에 자원했습니다. 이슬람 과격파의 폭탄 테러 같은 게 빈번한 곳이라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걱정한 것 치고 레바논은 꽤 멋진 도시였어요.
중동의 유럽, 중동의 파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멋진 광경에 방심해버린 저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고 설상가상으로 가로등의 불빛마저 꺼지는 바람에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인터넷까지 먹통이 되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둠의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슬그머니 몸을 드러낸 그것은 손에 커다란 무기를 들고 있는 한 남성이었습니다. 마체테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무기였죠. 그 남자는 한 발자국씩 저에게로 다가왔고 공포심에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저를 보며 음흉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남자와 1미터 정도 가까워졌을 때, 아,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고 직감했던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후레쉬를 비쳤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고 그 순간 마체테를 들고 다가오던 남자는 순식간에 도망가 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날 제 마지막 기억은 후레쉬를 들고 제게 달려오는 2명의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개운하게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나서야 전날 제게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전날 그런 끔찍한 공포에 시달렸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제가 있는 곳은 화사하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군대 의무실 같은 곳에서 일어났는데 침대는 정갈했고 제가 덮은 이불은 포근하니 좋은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도 따스하니 기분이 좋았죠. 저는 침대에서 내려오며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설마 천국인 건가? 사람이 심한 공포심을 느끼면 죽을 수도 있는 건가? 의심하고 있던 찰나 2명의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아, 일어나셨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어제 갑자기 들어오신 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잠깐 앉아보시면 혈압 좀 잴게요. 2 사람은 모든 게 능숙해 보였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이고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서서 2 사람을 번갈아 보자 2 사람 중 남자가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아, 저희 소개를 안 했네요. 제 이름은 강경민이고 저희는 레바논 평화유지를 위해 파견된 대한민국의 평화유지군입니다. 어제 민가를 순찰하던 도중 나타샤 씨를 발견했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소지품에서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군의관 박소희예요. 상황 설명이 됐다면 어서 앉아보시겠어요? 혈압 좀 잴게요. 살다 군인에게 치료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민간 병원에 데려다 주지 군대로 데려오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평화유지군을 가장한 테러 단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에게 인질로 이용되는 제 모습을 상상해 버렸죠. 그래서인지 날카롭게 말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응급실 같은 게 없나 봐요. 저를 굳이 여기로 데려온 걸 보니까. 있기는 합니다만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다 보니 나타샤 씨가 발견된 곳에서 가기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으로 모신 거고요.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강경민 씨의 신뢰감 있는 얼굴을 보니 그런가 싶기는 했어요. 솔직히 제가 외모를 좀 보거든요. 떡 벌어진 어깨와 꽁꽁 감추었는데도 운동한 게 티가 나는 근육질 몸매, 햇빛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건강한 미소까지 그런 멋진 남성이 나를 믿으라며 신뢰의 미소를 건네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믿지 말라 해도 믿고 싶죠. 하지만 이건 제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강경민 씨를 따라다니며 이곳이 제게 안전한 곳인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열심히 정돈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박소희 씨가 영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혈압에도 이상이 없고 열도 안 나고 다 정상이시네요. 어제 입국했다고 하셨죠? 긴 비행 때문에 피로가 쌓였는데 놀라기까지 했으니 몸이 버티지 못한 거예요. 본격적인 일정 시작하시기 전에 푹 쉬시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저는 입가에 경련이 나도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닐걸요? 저 약간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친절한 박소희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가서 푹 쉬시면 나을 거예요. 나가는 길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어서 가시죠. 민간인을 위해서 개방된 곳이기는 했지만 민간인만을 위한 곳은 아니니 이용에 제한이 있을 거라는 건 알면서도 아쉽더라고요. 저는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강경민 씨를 아련하게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기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은인들과의 2번째 만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어요. 저는 해외에 나가면 꼭 그 나라 시장 구경을 하러 가는데요. 시장에 나가보니 유난히 한 곳이 북적이더라고요. 무슨 행사라도 하나 싶어 인파를 헤치고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사람들은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시장 상인들 중에는 먹을 것을 공짜로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연예인도 아니고 군인들을 이렇게 반겨주는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반기는 군인들은 레바논 군인도 아니었어요. 제가 전날에 보았던 대한민국 국기를 붙이고 있는 한국 군인들이었죠. 한국 군인들 중 가장 앞에 서 있는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아주 유창한 레바논 언어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상인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더니 한 과일 가게로 가더라고요. 가장 허름한 가게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가더라도 좀 좋은 곳으로 가지 한국에서 왔으면 돈도 많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점은 그 사람이 흥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 점에서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한국인이고 파병까지 왔으면 돈도 꽤 벌 텐데 레바논 시장 상인을 상대로 흥정을 한다고? 저건 좀 너무하네. 돈도 잘 못 버는 사람 같은데 사람 벗겨먹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그런데 시장 상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아주 흔쾌히 흥정에 응한 것도 모자라 과일을 얹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뭐지? 여기에서는 이게 문화인가? 라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하던 찰나, 전에는 보지 못했던 훈훈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군인이 자기가 산 과일을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익숙하다는 듯이 땡큐 미스터 킴, 땡큐 엉클 킴을 외치며 과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한국 군인의 놀라운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장 상인의 옆에 있는 자녀에게 흥정을 해서 아낀 돈을 용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그는 돈을 덜 준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 돈을 다른 이들을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레바논 시장 상인들이 한국 군인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와 동행했던 현지 가이드는 이들은 시장에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상인들을 돕는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과 공놀이를 해주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한다고 했죠. 바로 그때 한 아이가 선두에 선 대장에게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전속력으로 뛰는 바람에 저대로라면 넘어질 게 뻔하다 생각하던 그때 대장이 가뿐하게 아이를 안아드는 게 보였어요. 아이는 해맑게 대장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한국인 대장은 능숙한 레바논어로 아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자세히 들리지 않았지만 아이의 표정이 무척 행복했다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대장이 한 아이를 안아주자 주변에 있던 아이들 모두가 모여 자기도 안아달라며 팔을 벌리고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이 좀 불편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러면 꽤 귀찮을 텐데요. 한국 애들도 아니고 다른 나라 애들이잖아요. 그러자 레바논 가이드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엔 눈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분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예뻐해 주세요. 사실 저 아이들 대부분 아버지가 없거든요. 몇 년 전 폭격으로 인해서 여기 대부분이 폐허가 됐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했죠. 그중에는 시신을 도난당한 경우도 있는데 저 대장님은 그게 안타까워서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시는 거예요. 한국 군인들은 주기적으로 희생자분들 무덤에 가서 추모식도 하고 저희 아픔에 공감하려고 노력해주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 한국 군 대장님의 모습이 새삼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한 명 한 명 빠지지 않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 괜히 제 코가 시큰해졌습니다. 이제야 한국 군인들이 다닐 때마다 열광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평화유지군의 역할이 이런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늦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식당에서 한국 평화유지군의 진짜 임무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있던 곳은 건물 5층에 위치한 식당이었는데 날이 좋아서 테라스에서 밥을 먹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지대도 높고 건물도 높다 보니 골목 사이사이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인적 드문 골목에서 한국 군복을 입은 군인 3명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몸을 숙인 채 수신호를 보내며 무언가를 정찰하는 것처럼 골목을 살피고 있었죠. 심지어 그들의 손에는 총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이드를 툭툭 치면서 저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는 검지를 입가에 가져다 대며 쉿 하는 소리를 냈어요. 깜짝 놀라 다시 고개를 돌려 한국군 쪽을 돌아보았는데 수상쩍은 가방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이미 제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군인 몇 명과 레바논 경찰들이 와서 그 사람을 연행해 갔죠. 지금 체포를 한 건가요? 이 대낮에? 테러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한국 군인들이 시장에 나온 이유는 그저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인파들을 한 곳으로 모은 뒤 일부 인원들은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거동 수상자가 없는지 순찰을 다녔던 것이죠. 순찰 결과 위험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있다면 이런 식으로 체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봤던 한국 군인분들 가방엔 총이 들어있어요. 그 정도로 레바논은 위험한 지역이죠. 하지만 이런 곳에서 우리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웃을 수 있는 건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주는 한국 군인분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한국 군인들에게 발견이 되어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이걸 의식하면서 다니다 보니 레바논 전체가 한국으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 무술이라는 걸 레바논에서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평화유지군이 레바논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더라고요. 긴장 상태에 있으면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기 쉬운데 이런 무술을 익히면 심신을 단련할 수 있으니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었죠. 심지어 제가 레바논에 방문했을 때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해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한복이라는 한국의 전통 의상을 곱게 입고 자신이 준비한 대본을 읽어 내려가는 참가자들을 보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그들의 노력에도 감탄했지만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만큼의 애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K-팝이나 K-드라마가 크게 유행이었던 시절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레바논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애정을 심어준 건 한국의 평화유지군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노고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에 주둔 중인 평화유지군 중 한국만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한국은 무력으로 그들을 지켜주는 것을 넘어 전쟁과 폭격, 테러로 멍든 레바논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지켜주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한국군의 무력이 약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말을 해봤자 입만 아프니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현무5 세계 군사력 5위라는 놀라운 기록까지. 심지어 한국의 육군력에 비빌 만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죠.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나니 퇴근 시간이더라고요. 퇴근길에 버스를 타며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한국 드라마의 짧은 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한 번도 검색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말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알고 띄워준 건지. 아무튼 한국 드라마가 유행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은 없었는데 요즘 머릿속이 온통 한국이라 그런지 자석에 끌리듯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니 군복을 입은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5분 남짓한 짧은 영상임에도 엄청난 몰입감을 주었어요. 제목을 보니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이더라고요. 회사 여직원들이 틈만 나면 깍깍거리면서 이야기하던 바로 그 드라마였어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던지듯이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보니까 왜 여직원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새 저도 여직원들처럼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며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거든요. 드라마 속 군복 입은 남자들은 건장한 체격에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레바논에서 만났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요.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멋진 남자들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들을 저는 보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궁금해지더라고요. 레바논에 파병을 간 한국 군인들은 이런 모습인데 러시아에 파병을 온 북한 군인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고요. 북한군의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이미지 같은 건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걸 직접 찾아봐야 볼 수 있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요. 역시나 러시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니 안 나오길래 VPN을 이용해서 북한 군인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하자마자 탄성이 나왔어요. 이걸 군인이라고 해도 괜찮은 건가 싶더라고요. 깡마른 몸에 맞지도 않은 군복, 군복을 물려 입기라도 하는 건지 낡아서 해진 것처럼 보이는 소매단, 영양 상태도 부실해 보였고 한국 군인들에 비하면 초등학생과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북한이 못 살기도 하고 일부러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런 사진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과장을 해도 적당히 해야 믿죠. 그래서 찾은 게 남북 군사분계선 사진이었어요. 그곳은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회담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해서 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군인들의 키, 외모 등등 보이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북측, 남측 군인들을 마주보고 세워두는데 내가 본 게 전부가 맞구나 싶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고르고 골라서 보낸 군인일 텐데 한국 군인들 옆에 세워두니 초등학생들 같아 보였어요. 군복은 얼마나 촌스러운지 세기말 디자인 같더라고요.
반면에 한국 군인들은 미군들 옆에 서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차별적인 발언은 절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편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니더라고요. 아시안들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을 꼽으라면 한국인들인 것 같아요. 아니, 유럽인들 사이에 끼워놔도 한국인들은 장신인 편이었습니다. 미군들 옆에 있어도 더 크거나 훤칠했거든요. 한국 군인들은 누가 봐도 운동을 오래 한 것처럼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고, 북한 군인들 정도야 양손으로 한 명씩 둘러엎고 스쿼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조금 부피가 큰 덤벨 정도인 거죠. 만약 북한이 파병을 보냈다면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러시아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에게 도움을 줄 존재들이 겨우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저는 북한군에게 측은한 마음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러시아는 현재 보병 전술 위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있어서 북한군은 총알바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이걸 알고 나니 러시아라는 나라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평화를 위해 싸우지만 누군가는 침략하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무엇보다 러시아나 북한의 군사력은 빼앗기 위해 발전한 것이지만 한국은 지키기 위해 발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바가 아닐까요? 저는 이런 비극이 어서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또 지금 벌어진 일들로 인해 한국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요.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 가는 이야기예요. 한국은 지키기 위해서 발전했다는 말이요.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에 늘 감사하게 되는 오늘이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만 물러갈게요. 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